다음에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그 방해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1, 2, 3호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4호로 해서 기타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 방해행위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그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해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판례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사안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구나, 방해행위라고 했구나, 또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했구나, 이런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서 다른 사건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유추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2019년 7월 사례인데요. 자,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그 법 규정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뭐 임대인이 이제 그 방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럼 임대인이 만약에 나는 너가 너가 소개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안 받을래.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라도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한테 소개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사안이 지금 이 대법원 판결 사안인데요. 이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너 아무리 데리고 와도 나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야. 데리고 올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원심은. 그래서 못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선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경상도 말투를 쓰게 되는데 그 주선을 법적으로는 못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임대인에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지금 이제 그걸 파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이런 경우까지 이제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위를.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이와 같은 거절 행위는 방해행위에 포함된다. 요 4호 아까 기타죠, 그죠? 방해행위에 포함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임대인이 아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순서가 되죠. 임대차 만기 무렵에 임차인이 내가 이제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건을 조금 이야기해 달라. 임대료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먼저 보통은 제안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임대인이 나는 내가 직접 쓸 거기 때문에 또는 뭐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임차인들이 하소연하는 게 법의 그 규정 자체, 법의 문헌 자체로만 보자 그러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고 거기에 방해를 해야지 그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이어지는데 임차인들은 도저히 그때는 어떻게 사람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지금 조건도 이야기 안 하고 데리고 와도 안 만나겠다 그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그 신규 임차인 주선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물론 말이 맞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소 불가능한 행위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임대인 앞에 야, 이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지금 대법원의 결론이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들은. 그런데도 이제 원심은 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 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원심이 판단해서 그게 좀 법리 위반이다.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19년 7월 10일인데 요 판결도 보니까 지금 아까 위에 판결, 이게 아래 판결이 7월 10일자인데 위에 판결도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판결인가 싶어서 봤더니 요거는 7월 4일자인데요. 그러니까 요 7월 4일에 이런 취재 판결이 나고 또 7월 10일에 이것도 보시면은 내용이 유사해요, 사실. 유사해요. 그래서 법리가 좀 비슷한데 요런 이제 판단들은 대체로 대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재판 연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에 또 연차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연차된 그런 이제 경력법관들이 가서 연구관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관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유형의 대법원에 올라오는 그런 사건의 여러 유형의 사건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판결이 모순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보통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은 날짜에 판결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물론 뭐 재판부가 같으면 같은 날짜에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법원도 이제 뭐 민사 3부, 민사 5부 이런 식으로 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는 소부라 그래서 대법관 세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그 부에 같이 속한 사건들이면 같은 날짜에 판결이 나지만 다른 부에 속한 사건들이면은 그 각 부마다 선고 날짜가 다 달라요. 대법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심리를 안 하잖아요. 변론, 소위 말하면 변론을 해가지고 사람 불러서 뭐 주장과 증거 이런 것들 절차, 이런 변론 절차가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큰 이런 사건들은 공개의 심리 뭐 그런 것들은 간혹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극히 이제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서류로서 이제 심리하고 바로 선고 날짜를 바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선고 날짜는 재판부마다 이제 이렇게 좀 날짜가 틀립니다. 어떤 재판부는 월요일, 어떤 재판부는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선고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날짜별로 아마 요거는 이제 그래서 며칠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연구는 같이 했고 결론은 같이 냈으면서도 뭐 그런 부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런 게 조금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취지는 비슷하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위의 판결처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맞는
법에는 딱 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아까는 그 뭐랄까요? 거절, 데리고 와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임대인이 그런 거절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 이 사건은 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차여차한 어떤 사안에서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 소개도 필요 없고 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인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상가 임대인인 갑이 기존 임차인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합의 해지를 하려고 해요. 합의 해지할 무렵에 이 을과 상관없이 임차인 을과 상관없이 갑이 다른 병이라는 학교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병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세요. 갑이 기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할 무렵에 이 을과 상관없이 다른 병이란 학교와 접촉을 해가지고 이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 나를 빼고 돈을 받아 권리금 받았으니까 그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권리금 회수 방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사안을 보시면 을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임대인과 체결한 시설 투자비 상환 약정에 따라서 매월 임대인에게 차임 이외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었고, 이는 권리금에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갑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사실관계를 보면은 을하고 병 학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을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거나 을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갑하고 을은 이미 이제 임대차 계약을 그냥 합의 해지하는 거예요.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라는 학교가 나타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나타나서 갑한테 뭔가 시설비 쪽으로 돈을 주니까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픈 겁니다. 일이. 좀 뭔가 자기가 조금 손해봤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은 을하고 병 학교 사이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거나, 왜냐면 을하고 무관하게 그냥 병하고 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을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을은 그냥 합의 해지해서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을이 다른 뭐 병을 데리고 권리금 받을 사람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또는 병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갑이 반대하고 뭐 병을 넣고 자기가 구한 병을 넣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방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에서 일단 대법원은
그런 판단에서 전제가 된 뭐 이 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하지만 그 결과는 어쨌든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스스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권리금 형태로 지급받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취지 이런 부분을 약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권리금 분쟁의 어떤 잣대 기준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그 원심 이제 이게 법 제정이 뭐 몇 년 안 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무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근데 아까 원심도 그 법 규정만 딱 놓고 보게 되면 그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것, 주선할 것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초기에 이렇게 그 판단하는 대법원 판단들은 그런 입법 취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뒤이어지는 어떤 그 하급심의 어떤 그 기준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꼭 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넓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지금 그 어떤 잣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찾아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임대인 행위는 3호, 아까 4호에서 정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 본 그 대법원 판례 며칠 전에 났던 그 대법원 판례하고 뉘앙스가 참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연구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고는 여기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신규 임차인인 무슨 학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무슨 학교와 권리금 계약의 대상이나 또 임대인과의 시설 투자비 상환 약정과 관련해서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해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이 모 학교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원고와 모 학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애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그냥,
어떤 법리 자체로는 크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게 아까 위에 거는 위에 1번 항목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침해한 손해배상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청구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상임법 10조 4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고는 두 번째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걸 내서 또 청구를 했습니다. 다른 논리로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불법행위지 않느냐? 일반 불법행위라면은 민법 760조죠. 760조 일반 불법행위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짧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17년 판결인데요. 건물 명도 사건의 본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반소인데, 자, 이게 이제 왜 분쟁이 났냐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임차인이. 안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사입니다, 약사. 그래서 데리고 온 이 약사를, 약국이죠, 약국. 약국에 어떤 약사가 왔는데, 이 임대인이 다소 과도한 자력 증빙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력 증빙뿐 아니라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좀 까다롭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임차인이 이제 나갔어요. 기존 임차인이 어쨌든 이게 안모 씨를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하고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버렸는데 그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임대인 본인이 그 사람이 약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딱 외관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회수 방해 행위 소지가 좀 이렇게 있는 큰 그런 사건인데 재반 사정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은 2심 사건인데요. 근데 1심 사건은 1심 판결은 인정을 했어요. 방해행위다. 이게 너무 서류도 많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임차인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약국 운영하고 이런 걸 봐서 그걸 종합하면은 방해행위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2심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만큼 좀 이렇게 판단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게 대법원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때 책을 쓸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추가 조사는 못했네요. 17년 사건이니까 지금 났을 법한데 추가로 제가 알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따져보면은 방해행위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일단 이 원고가 기존 임차인 피고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사서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피고 임차인하고 처음에는 피고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2008년이었는데 그때 소유자는 이제 박모 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임대료가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들어오면서 15년도 계약을 하면서 기존 보증금 1억 원 그대로 두고 월 차임을 250에서 350, 100만 원 올리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액면가상으로만 보면은 250에서 1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이제 퍼센티지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3호에 해당돼 가지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 이런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차임 인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그 250에서 350 인상하는 게 그 현재의 고액이 아니라는 것은 원고가 지금 피고 나가고 나서 원고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점포 기존에 이제 전체를 약국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거를 쪼개 가지고 일부를 약국으로 하고 일부를 이제 다른 상점으로 그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그 임대를 했는데 임대해 보니까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 1억 1천에 올차임 32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 비슷하고 올차임이 324만 원이면 그 당초 이제 임차인에게 요구했던 350 요 돈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에게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한 것은 현재의 고액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그런데도 이제 이 신규 임차인은 월 3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제 무산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계약 당시에 월 350, 부가세 포함해서 350, 이걸 인상하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피고가 다른 임차인 구할 때, 원고가 요 정도는 줘야지, 소위 말하면 신규 임차인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피고는 안모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모 씨에게 그런 사정을 고지하고 그와 같은 차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권리금 액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냥 그런 그 사실, 고지받은 사실 올리겠다, 350으로 올리겠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안 하고 그 월차임이 300만 원 정도임을 그냥 전제로 해서 그 1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인 원고가 자신의 임대료 결정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안모 씨로부터 약정한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에 안모 씨가 원고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갱신 요건이 허용되는 그 당시에는 5년이었죠. 5년의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안모 씨는 자신이 요구한 월차임보다도 3,780만 원 정도의 월차임, 그러니까 자기는 300 정도 전제하고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임대인 요구하는 금액하고 계산하면은 5년간 한 3,700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권리금에서 조금 그 감액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피고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무산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고의 방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 권리금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할 때 저도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조금 제 나름 좀 답답한 게 일단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권리금의 액수를 정할 때는 그 새로 계약되는 임대차 계약,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서 얼마의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정해져야지 권리금 액수가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그 기존 임차인이 그 좀 성급한 마음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안 같은 경우도 이미 건물주가 350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300만 원, 기존에 250인데 300만 원 정도 안 되겠냐 싶어, 그런 전제로 해서 그냥 1억 원을 받은 거거든요. 약속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혼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제로 한 차임 자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주를 만나보면, 그러면 이게 권리금 계약 자체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런 금액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었잖냐.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 못하겠다. 돈 돌려달라. 그리고 저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착오, 의사표시의 착오, 민법상, 그 다음에 취소,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분쟁이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참 이게 계약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막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고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게 권리금 계약 자체가 상당히 분쟁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하나의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서 조금 볼게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 해지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약국을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받은 시점도 바로 인수받은 게 아니라 조금 몇 개월이 흘렀어요. 어디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던 약사 같은데, 거기서 퇴사하고 나서 한 7개월 후에 있다가 이제 인도받아서 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최모 약사라는 사람한테 분할된 약국을 그렇게 임대한 이런 경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딱 마음 먹고 있다가 이 사람 내쫓고 자기가 바로 들어오고,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권리금 약탈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 조건만 맞으면은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자기도 이제 다니던데 그만두고 정리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생각만큼 좀 잘 안 되니까 다른 데 임대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새로 분할해서 이제 임대한 그거도 결과물로 보면은 원래 요구했던, 제시했던 그 금액하고 별 차이 안 나고, 이런 등등이 이제 종합돼가지고 방해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류가 좀 까다롭게 했더라고요. 안모 씨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 사람한테 뭘 요구했냐면, 일단은 당연히 약사로서의 자격증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와 관련된 서류, 요까지 뿐 아니라, 요까지 하면은 사실은 그나마 리즈너블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 계획서, 이런 것까지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재판부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무산됐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서류 제출 이런 게 무산의 주 이유가 아니라, 아까 조건이 안 맞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고 액수가.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차임 등 지급 능력, 지급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이 정도 서류를 요구했다, 제시를 요구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가지고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뭐 거부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급심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행위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어떤 뉘앙스 문제 같아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약간의 이제 그 안경의 색깔이라 그러죠. 그 색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나쁜 놈이다,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